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는요, 두 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컴퓨터 일반이 되고요. 두 번째 과목은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엑셀 잘 아시죠? 엑셀에 대해서 배우는 이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들어가면요, 스프레드시트 일반, 그러니까 엑셀만 실기에서 실습 위주로 해서 그렇게 시험을 여러분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과목이 이제 컴퓨터 1번부터 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윈도우즈 7. 자, 윈도우즈 7은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7도 컴퓨터 일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체에 그 전원을 공급을 하고 바탕화면에 보여지고, 그리고 파일을 뭐 삭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첫 번째 시간의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출판 교재라든지 다른 사이트에 이제 강의 그 리스트를 보시면요, 컴퓨터 일반의 이제 첫 번째 강의는요, 대부분 컴퓨터에 대한 그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강의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기초적인 내용이지만은 전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컴퓨터의 정의, 컴퓨터의 특징, 자, 역사, 뭐 분류, 뭐 구성,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컴퓨터를 처음 이제 접하시는, 컴퓨터 일반에 대한 과목을 처음 학습을 하시는 이제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컴퓨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부터 해서 컴퓨터 일반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전부 암기할 거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출판 교재라든지 다른 사이트에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냐면요, 출제 기준 개정안을 보시면은 컴퓨터 일반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첫 번째 항목들이 컴퓨터의 원리, 개념, 분류, 구성, 구조, 성능, 형태,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출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에서, 그리고 출판 교재의 첫 번째 내용들이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 출제하는 시행처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컴퓨터 일반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높이에는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은 좀 버겁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접하는 윈도우즈 7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컴퓨터가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먼저 잡아보자는 얘기예요. 일단 개념을 잡으시면요, 이후부터는 쉽게 강의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차근차근 어려운 내용들도 같이 설명드리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큰 숲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란 얘기입니다. 자, 숲을 보고 그 다음 세세 항목들을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강의의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예측을 하면서, 자, 이 내용 다음에는 이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하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은 좀 더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학습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숲을 보실 수 있도록 키워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키워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본 강의 들어가는 순서대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컴퓨터 일반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습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일단 강의는요, 쉬운 내용부터 해서 먼저 진행이 될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생각을 한 겁니다. 전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거 하고요, 비전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 진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강의 목차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제 컴퓨터 일반의 그 파트부터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습 위주로 해서 가급적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조건 암기해라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자, 실습을 해서 이래서 이렇게 이게 답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해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면은 암기할 거리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암기에 대한 고통을 여러분들이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 계획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작업 표시줄, 그리고 시작 메뉴. 자, 이것은 윈도우즈 7이 부팅되고 난 뒤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런 메뉴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팅에서부터 해서 종료까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과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부팅이 되고 종료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팅이란 것은 본체 전원 그 버튼 있죠. 이와 같은 전원 버튼 있죠. 자, 이게 뜻하는 것이 숫자 1과 0을 뜻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전원이 공급되면 1, 공급되지 않으면 0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제품들은 다 이렇게 전원 버튼이 1의 기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팅이 되는 것이죠. 바탕화면이 보여질 때까지가 이제 부팅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휴지통에 저장이 됐죠. 휴지통과 관련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일반의 앞으로의 이제 학습 진행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첫 번째 강의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윈도우즈 7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친숙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컴퓨터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셨으면 인터넷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7을 통해서 조금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해서 컴퓨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통신과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7에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기본 사용법. 자, 이번 시간이 기본 사용법이죠. 그래서 기본 사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좀 친숙한 기능들 위주로 해서 먼저 진행을 해서 아무래도 자격증 취득에 대한 두려움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7에서는. 그래서 디스크를 관리한다든지 프린터를 관리한다든지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바로가기 키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배우게 되면은 단순히 윈도우즈 7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유저의 관점이 아니고요. 파워 유저로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배우시는 겁니다. 조금 고급 관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자, 그다음 그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뭐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컴퓨터라는 것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눈으로 보여지는 딱딱한 장치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CPU,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기억장치, 뭐 하드디스크 있고요. 입출력장치, 모니터라든지 키보드, 프린터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장치에 대해서 하드웨어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소프트웨어는 뭐 윈도우즈 7도 소프트웨어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류라든지 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통신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통신의 기초적인 내용, 뭐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장비, 그리고 멀티미디어, 뭐 동영상, 이미지, 사운드, 그죠? 자, 그리고 무선 인터넷과 보안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강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자, 윈도우즈 7의 기초 내용 중에서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업 표시줄은 그래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작업 표시줄은 그 바탕화면에서 자, 우리 키보드에서 그 키보드의 왼쪽 하단에 보시면 시작 버튼이 있죠. 시작키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창이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작업을 좀 더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위치, 바탕화면에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표시되는 부분으로 응용 프로그램 간
작업 전환이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하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그리고 인터넷 서핑, 아리아 한글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목록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클릭하면은 인터넷 쓸 수 있고요. 이거 클릭하면은 아리아 한글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아이콘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해야만 프로그램 실행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위치해 두고 한번 클릭하게 되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 오른쪽에 보시면은 입력 도구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뭐 한글, 영문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입력 도구 모음도 있고요. 알림 영역이 있습니다. 뭐 시스템 트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림 영역, 현재 상태, 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소리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우측에 보시면은 바탕화면을 바로 갈 수 있는 바탕화면 보기라는 이 버튼이 또 하나 있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용어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고요. 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알림 영역에 보시면은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표시할 수도 있고요.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자, 알림 영역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자, 현재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백신 실시간 감시하려면 프로그램 항상 실행되고 있어야겠죠. 그게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보통 하단에 있잖아요. 그죠? 화면의 하단에 있는데, 그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상하 좌우 자유롭게 배치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쭉 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 자,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반까지, 화면의 반 정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숨기기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도록 숨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속성 들어갈 수 있는데요. 속성 들어가시면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이라는 창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작업 표시줄 탭에 가면은 작업 표시줄과 관련된 설정 사항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체크하시고 적용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적용 버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숨겨졌죠.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또 보여집니다. 자, 빠지고 보여지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작업 표시줄을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잠금이란 것은, 자, 현재는 잠금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위치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다 보면은 항상 고정하고 싶다. 그래서 체크를, 이 부분을 이제 잠금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적용하고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동이 안 돼요. 딱 고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평소에 작업 표시줄 잠금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올려두시면요, 미리 보기 상태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게 어떤 작업이구나,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상하 좌우 자유롭게 배치 가능하다 보여드렸고요. 자, 화면의 반 정도. 자, 이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수치들 있죠. 수치들은 시험에 나올 거리가 됩니다. 자, 화면의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50% 혹은 2분의 1 크기로 조절 가능하다, 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 표시줄을 이동을 하고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은요, 작업 표시줄의 잠금, 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것을 취소를 해야만 자유롭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자동 숨긴 기능 보여드렸고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두면 미리 보기 창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 표시줄의 빈 영역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자, 도구 모음으로 가게 되면은 추가할 수 있는 도구들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소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래쪽에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작업 표시줄의 빈 영역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에 들어가면은 작업 표시줄에 대한 상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금이라든지 자동 숨기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작은 아이콘 사용 부분은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한번 해제를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적용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아이콘이 더 커졌죠. 자, 그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화면에서 작업 표시줄의 위치 현재 아래쪽인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단추가 현재 단추 하나로 표시 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인터넷이라는 작업을 창을 하나만 띄워서 작업할 수도 있지만은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N 눌러 보시면은 또 창을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을 3개, 4개 이렇게 띄웠어요. 그죠?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성격은 같죠. 인터넷을 하는 창은 성격이 같지만은 그 개수만큼 이렇게 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추 하나로 표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단추 하나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적용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같은 성격을 가지는 작업들은 단추 하나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보시면은 각각의 작업별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업 표시줄이 꽉 차면 단추 하나로 표시. 이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단추로 나오다가 꽉 차게 되면, 작업 표시줄이 꽉 차게 되면 그때는 하나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에어로픽 같은 경우에는 그 바탕화면을 미리 보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클릭하면 바탕화면으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냥 마우스만 한번 올려 보십시오. 자, 마우스만 올리게 되면 현재 바탕화면을 미리 보기 형태로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클릭을 하지 않고 제가 마우스로 그냥 올렸습니다. 자, 그 기능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은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될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곳입니다. 시작에서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해당 프로그램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시작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이제 부팅이 되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부팅이 되고 바탕화면에 보여지고요. 매번 인터넷 창을 띄우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번 뭐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 실행 버튼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번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이콘을 시작 프로그램 내에 등록을 해버리면은 쉽게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시작 버튼 있죠. 자, 모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자, 시작 프로그램 있죠. 현재는 비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아이콘을 등록하게 되면은 그 아이콘은요, 부팅할 때마다, 시작될 때마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 메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 메뉴는 이 시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왼쪽에 이렇게 펼쳐지는 이제 메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영역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실행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요, 여기 가늘게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자, 선이 있고 위쪽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뉘죠. 자, 위쪽 부분이 고정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위쪽 부분. 그러니까 노트패드라든지, 자, 이게 메모장이 되는 겁니다. 네이트온이라든지 채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이제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제가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항상 시작 메뉴 맨 위쪽에 위치하며 실행 빈도가 높은 고정 프로그램 목록을 이쪽에다가 제가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작 버튼 누르게 되면 항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디 있냐면은 모든 프로그램 내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프로그램의 내에 보면은 한 번에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등록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주 실행한 프로그램, 자, 이 선을 기준해서 아래쪽 영역이 되는데요. 자, 이 영역에는요, 사용자가 최근에 자주 실행한 프로그램 목록의 리스트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자주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까지 자주 실행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자주 실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목록은요. 프로그램 목록은 고정된 영역과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으로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점프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프 목록. 자, 점프 목록은요. 최근에 사용한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제가 노트패드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것을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앞정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고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고정이 돼요. 그 다음 풀어줄 수도 있고요. 자, 고정이 되게 되면은 어떻단 얘기입니까? 다른 이제 최근 항목들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자주 실행이 된다라는 파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프 목록의 내용들은 최근에 사용한 항목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그 이제 항목들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앞정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작 메뉴에 있는 그 모든 프로그램 있죠. 자, 모든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목록은요. 점프 목록이 아닙니다. 자, 점프 목록이란 것은 최근에 이제 항목들이 보여지는 것이 점프 목록이 되는 거고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클릭을 해서 보여지는 리스트들은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리스트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앞정 모양이 아이콘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검색 상자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말이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커말이 입력되어 있는 모든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바로 또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프로그램 중에서 프로그램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위쪽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cmd라는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서 또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이제 탭에 가서 시작 메뉴를 설정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시작 메뉴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 부분 설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 메뉴의 링크, 아이콘, 메뉴 모양의 모양 및 동작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라.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원 단추의 동작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원 단추의 동작 부분을 이 버튼이 있는데요. 전원 단추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제 마우스 올리시면은 이제 사용자 전환이라든지 로그오프, 잠금, 뭐 다시 시작, 절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이 종료가 돼요. 자, 이 설정은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종료를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사용자 전환을 기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용자 전환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스템 종료로 보통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원 단추의 동작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설정 사항들도 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클릭하시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시작 메뉴 크기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최근 프로그램의 수가 기본적으로 10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래서 10개까지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 그 점프 목록에 표시할 최근 항목 수도 지금 10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값이 이제 1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약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 해서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항목이. 자,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시할 최근 프로그램의 수는요, 0개부터 30개까지 지정 가능하고요. 자, 점프 목록은 0개에서 60개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0개고 60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수치들은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작업 표시줄하고 시작 메뉴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기출문제 풀이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화면을 멈추십시오. 강의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스스로 풀어보시면 대부분 풀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이 실제 기출문제 풀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풀이를 해드리는 강의를 듣지 마시고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이를 해보십시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바탕 화면에서
Ctrl ESC 키를 누를 경우에 수행되는 작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단축키, 뭐 바로가기 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Ctrl 키하고 ESC 키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키보드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컨트롤 키 있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 ESC 있습니다. 자, 그 키를 동시에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눌러 보시면 이렇게 시작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축키, 바로가기 키, 이와 같은 것은 암기를 좀 제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C하고 E자 붙어서 C하고 비슷한 발음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오래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컴퓨터 부팅 후 윈도우즈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려면 실행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어디에 복사해 두면 되는가? 자,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 번 동일하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3번. 윈도우즈 7의 작업 표시줄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 여기서 바로가기 메뉴라는 것은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메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가기 메뉴라는 것은, 자,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 자, 했을 때 보여지는 이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는 어디서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메뉴는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시작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바로가기 메뉴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각 위치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바로가기 메뉴는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작업 표시줄에서 바로가기 메뉴를 지금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 모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구 모음에서는 뭐 주소, 링크, 뭐 바탕화면, 입력 도구 모음, 새 도구 모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렇게 문제가 주어졌고요. 여기서는 알림 영역이 없습니다. 4번. 작업 표시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특징 다 말씀을 드렸는데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까지만 늘릴 수 있다.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것은 문제에서 잘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5번.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은 윈도우즈 7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메뉴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메뉴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검색 상자를 이용하여 파일이나 폴더,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검색을 할 수 있다. 맞고요. 장치 및 프린터 메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모니터, 마우스, 프린터 장치를 확인하고 추가할 수 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장치 및 프린터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요.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 보실 수도 있고요. 프린터도 추가할 수도 있고 각종 장치들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자, 4번. 시스템 속성 메뉴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장착된 모든 램의 크기와 컴퓨터 이름을 알 수 있다. 자, 일단 시스템 속성을 이제 속성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어판으로 가야 됩니다. 자, 제어판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어판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제어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이제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자, 시스템을 클릭을 하시면은 시스템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보여집니다.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 창이다. 자, 이 속성 창의 메뉴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창이 나왔습니다. 속성 창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잠금. 자, 이건 뭐죠? 자, 이것은 작업 표시줄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수 없도록 잠그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 다른 설명입니다. 자,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작업 표시줄을 통해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거 전혀 설명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팅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본체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버튼이 있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이제 눌러서 전원 공급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바탕 화면이 나올 때까지, 자, 윈도우즈 7에 이제 바탕 화면이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는 부팅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팅의 정의를 보시면요.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된 순간부터 각 장치를 검사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쳐 컴퓨터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자, 윈도우즈 7이 이제 보여주는 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환경이 될 때까지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장치를 검사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부팅되는 순간 까만 화면에 여러분들이 조금 읽기 힘들지만은 어떤 글씨가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텍스트가 쭉 나옵니다. 자, 쭉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뭐 사운드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모니터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각종 장치들이 있죠. 자, 이런 하드웨어 장치들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상태가 맞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를 검사를 하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초기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화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려면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프로그램. 자, 이런 과정들. 첫 번째는 뭐 그 그래픽 카드를 확인을 하고, 뭐 두 번째는 뭐 마우스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단계가 있다는 것은 컴퓨터 내부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의 명령대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오스. 바이오스. 자,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 등을 점검을 먼저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자, 바이오스라는 용어 기억을 하시고요. 이 바이오스는요, 이제 기억이 되어 있어야겠죠. 기억 장치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롬이라는 이제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롬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울 수는 없고요. 읽어드리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바이오스란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하죠. 바이오스란 프로그램은 함부로 수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함부로 수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롬이라는 이제 읽어드릴 수만 있는 메모리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를 우리는 롬 바이오스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급 부팅 옵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은 화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윈도우즈 7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부팅되는 과정에서 F8번을 계속 누르시면요, F8번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안전 모드를 선택을 해서 부팅을 하고요. 안전 모드에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표준 모드, 자, 표준 모드로 정상적으로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될 때 F8번을 눌러서 안전 모드를 선택을 해서 부팅을 하면은 문제 해결이 쉽게 됩니다. 자, 이게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고급 부팅 옵션이 되는 겁니다. F8번 누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는 부팅 메뉴 화면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부팅 방법 선택 화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자, 부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서 안전 모드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안전 모드라는 것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컴퓨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정상적으로 표준 모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은 표준 모드로 부팅을 해요. 표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들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장치들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제대로 부팅이 안 돼요. 그래서 안전 모드에서는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최소의 장치만 가지고 부팅을 일단 하는 겁니다. 일단 부팅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상도 같은 경우에도 800에 600 정도 최소의 사용을 해서 이제 해상도로 해서 부팅이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 안전 모드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도 나왔었고요. 그때 해상도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3번 전원 단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 시작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원 단추에 보시면은 시스템을 종료하고요.
다시 시작하고요. 로그 오프, 그리고 사용자 전환, 이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보여집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로그 오프라든지 사용자 전환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계정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계정. 보통 우리는 사용자 계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용자 계정. 자, 여러분들 댁에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컴퓨터가 한 대 있으면은 이 컴퓨터를 한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3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A라는 사람이 이 컴퓨터를 이용할 때 A라는 사람에 맞도록 바탕화면을 설정하고 아이콘 설정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계정이란 개념이 없으면은 B라는 사람은 A가 설정한 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C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일 이제 계정이란 것을 이제 이용을 한다라면은 A 계정, B 계정, C 계정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A 계정이 원하는 형식 그대로 두고 B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바탕화면이라든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정을 달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정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만일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용을 하다가 B라는 사람이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A라는 사람이 로그 오프를 합니다. 로그 오프.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로그 온하고 로그 오프 하잖아요. 그죠? 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로그 오프 하면은 B라는 사람이 또 로그온 해서 이제 B의 환경대로 작업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로그 오프의 개념이에요. 자,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른 사용자 이름으로 로그인 할 수 있다. 작업하고 있는 환경들이 다 이제 그 종료가 되는 겁니다. 로그 오프란 것은. 자, 근데 사용자 계정은 뭐냐면은 로그 오프를 하지 않습니다. 로그 오프 하지 않고요. 빠르게 사용자를 전환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환해요. A를 사용을 하다가 사용자 전환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그 오프 되지 않고요.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B로 로그인을 해서 B로 작업을 하다가 다시 A로 이동을 하면요. A의 상태 그대로 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B라는 사람이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서 잠깐 작업을 할 때 그때 사용자 전환을 이용하면 되겠죠. 완전 로그 오프 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계속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잠금은요.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의 작업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보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잠금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을 이제 함부로 다른 사람이 열어서 볼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자, 해제를 하려면요. 그 사용자의 계정에서 정한 암호를 입력을 해야만 그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자, 우선 절전 설명을 드릴게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차단하여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했다가 마우스 단추나 키보드에 이미 키를 누르면은 곧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절전을 선택을 하면요. 컴퓨터가 마치 꺼진 것처럼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최소의 전원만 공급이 되고요. 만일 그 컴퓨터를 다시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마우스 단추를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의 키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화면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할 때 이용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스템 종료가 기본 그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작 메뉴 탭에 가면은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에 보면은 시작 메뉴 탭이 있습니다. 그 탭에 전원 단추 동작이라고 해서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화면을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1번 부팅 시 부팅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키는 자, F8번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부팅 메뉴 하게 되면 F8번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절전 모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절전 모드로 들어가기 전 작업 중인 모든 문서 파일의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해 준다. 자, 이것은 절전 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절전 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 컴퓨터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맞죠? 절전 모드 상태에서 되돌아오려면 마우스 단추 또는
키보드에 이미 키를 누르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조업체에서 절전 모드 옵션이 지원되도록 설정한 컴퓨터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에서 절전 모드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사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절전 모드가 아니고요. 절전 모드라고 하게 되면 틀렸고요. 최대 절전 모드라고 했으면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절전 모드만 있지 최대 절전 모드는 없잖아요. 그쵸? 자, 이거 설정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 일단 제어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제어판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전원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원 옵션 선택을 하시고요. 자, 전원 옵션 선택을 하시면은 균형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 변경 누르십시오. 자, 설정 변경 누르시고요. 그 다음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조금 내려주시면은 자, 절전을 클릭을 하시고요.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 허용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해제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요. 자, 이제 최대 절전 모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절전 모드가 아니라 최대 절전 모드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를 하는데 그때 휴지통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휴지통의 개념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삭제를 하게 되면은 완전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 방에서 뭐 어떤 작업을 하다가 뭐 그 내용들을 버릴 때 일단은 휴지통에 일단 버리잖아요. 그죠? 일단 휴지통에 버렸다가 그 모아두었다가 완전히 이제 소각을 한다든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휴지통에 버렸다는 것은 방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서 복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파일이 있다라면 이 파일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제 삭제를 하는 경우, 물론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은 휴지통으로 일단 보관이 되고요. 휴지통을 열어서 자, 그것을 다시 한번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완전 삭제가 돼요. 그때는 복원이 안 됩니다. 휴지통이 있을 때는 복원이 가능하고요. 됐죠? 자, 그리고 바로 휴지통으로 이동하지 않고 완전 삭제를 하려면은 Shift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돼요. Shift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르면 완전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휴지통은 삭제한 파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로서 필요시 복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파일 삭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일 휴지통이 없다라면 완전 삭제되면 복원할 수가 없잖아요. 자,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키보드에 있는 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일단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보시면은 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럼 메시지가 달라요. 메시지를 보시면은 이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딜리트를 눌러도 되고 Shift 딜리트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하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삭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휴지통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돼요. 현재는 휴지통이 지금 비워진 그 모양이 있죠. 자, 이것을 이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휴지통 모양이 차 있죠. 차 있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휴지통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하면은 완전 삭제가 되고 복원 누르면 이제 복원이 되는 겁니다. 자, 복원이 될 때는 삭제한 위치에 복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자, 삭제를 하잖아요. 자, 휴지통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도 실행이 안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냥 속성 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실행을 하려면은 반드시 복원을 하고 난 뒤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휴지통에 이제 있는 파일을 이제 복원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이제 지웠을 때,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그러니까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드디스크라면은, 여기 있는 파일을 지웠을 때는 복원이 됩니다. 하지만은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플로피 디스크. 자, A 드라이브라고 지금은 없는데요. 플로피 디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A 드라이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란 것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매체가 되는데요. 기억 공간이에요. 기억 공간. 기억 공간을 가지고 있는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처럼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는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USB 메모리라든지, 그리고 CD-ROM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제 다 대체가, 다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지우게 되면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USB 메모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외장 어떤 그 메모리, 그 외부에서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그런 메모리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USB 메모리는 복원되지 않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는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A고, 뭐 상대방 컴퓨터가 B다. 그럼 상대방 컴퓨터에 있는 일부분을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컴퓨터에 있는 그 어떤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 컴퓨터에서 지우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휴지통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삭제되는 경우에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기억을 하십시오.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경우에는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지울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한 경우, 뭐 당연하죠. 완전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도스 창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CMD라고 하고 엔터 입력을 하면은,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화면을 우리는 도스 모드라고 합니다. 도스 모드. 그러니까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나오기 전, 예전 운영체제가 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도스는요,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어떤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삭제를 하려면은 딜리트 해서 바로 명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줘서 만약 엔터를 쳤잖아요. 그죠? 삭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휴지통으로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할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하여 바탕화면에 휴지통 아이콘에 올려놓는 경우, 그러니까 Shift를 누르지 않고 그냥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휴지통으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는 그냥 삭제 명령이 되는 거고요. Shift가 들어가면은 완전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하드디스크의 파일이나 폴더를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면 휴지통에 넣어지며 휴지통 아이콘은 빈 휴지통에서 가득 찬 휴지통 아이콘을 바뀐다. 뭐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6번 휴지통에 있는 항목은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전까지 휴지통에 그대로 있으며 사용자가 삭제를 취소하거나 원래 위치로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 나왔을 때는 맞는 설명이란 얘기예요. 그죠? 삭제 취소할 수 있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삭제 메시지가 나왔을 때 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도 가능하죠. 그리고 삭제했던 파일들은 휴지통에 그대로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휴지통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자, 휴지통에서 바로가기 메뉴,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보여지는 창에서 속성 들어가게 되면요, 오른쪽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자, 이 창에서 만일 그 하드디스크에서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럼 C 드라이브의 용량, D 드라이브의 용량을 각각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에서 10%, 그러니까 크기, 그 C 드라이브의 용량 크기에서 5에서 10% 정도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하는 그 선택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휴지통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휴지통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 삭제가 됩니다. 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삭제를 할 때 삭제할 거냐 말 거냐. 자, 보여주는 그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도 있고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휴지통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영구히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Shift 키 누르고 삭제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자,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려면 휴지통 비우기를 실행한다. 자, 이 파일을 많이 삭제를 하잖아요. 그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었고요. 그럼 여기 있는 그 파일을 비워줄 때는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을 하면은 내용이 다 지워집니다. 완전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완전 삭제하는 다른 방법은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고 삭제할 대상을 선택을 하고 파일에 가서 삭제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파일을 다 삭제를 할 때는 이제 휴지통 비우기를 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또 삭제를 하게 되면 완전 삭제가 되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은 틀렸습니다.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플로피 디스크에 끌어다 놓으면 삭제가 수행된다. 아닙니다. 플로피 디스크든 뭐 C 드라이브든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 파일을 복원하라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삭제 명령이 아니죠. 그래서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A 드라이브나 C 드라이브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복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삭제가 아니고 복원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복원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USB 메모리에서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복원할 수가 없죠. 말씀드렸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 네트워크 드라이브 안 됩니다. 자, 나머지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탐색기 창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바로하기 메뉴에 삭제를 선택하여 파일을 삭제한 경우. 자, 보세요. 탐색기를 열었습니다.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파일에 가게 되면은 삭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삭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삭제가 되죠. 그리고 삭제된 파일은 휴지통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서 창에서 뭐 탐색기가 되든 내 문서 창이 되든 상관이 없죠.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는 휴지통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복원이 가능하고요. 탐색기 창에 있는 파일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여 삭제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지통에 있기 때문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더 창에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여 바로하기 메뉴에 삭제 기능을 이용해서 삭제한 후 바로 이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폴더 창이라는 것은 그 탐색기 창 생각하시면 됩니다. 탐색기 창에서 폴더나 파일을 이제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바로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복원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휴지통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 해당 파일 선택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원 누르면 되죠. 자, 이게 가장 뭐 기본적인 복원하는 방법인데 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금방 여기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했어요. 자, 삭제를 하면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었겠죠. 그래서 휴지통에서 복원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자, 금방 했던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하는 방법은요, 구성에 가서 실행 취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파일에 삭제 명령이 취소가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전 작업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전 작업. 뭐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를 하려면은 바로 이전 했던 작업을 취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삭제를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때 구성에 가서 실행 취소 누르게 되면은 금방 했던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이 있고요. 자, 다른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삭제를 했잖아요. 그죠? 자, 실행 취소하는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 컨트롤 키 누르고 Z 눌러 보십시오. 컨트롤 Z 딱 누르면은 또 파일이 복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 취소라든지 컨트롤 Z 키는요, 이제 복원을 위한 그런 이제 기능이 아니라 금방 했던 실행을 취소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삭제를 조금 전 했기 때문에 삭제를 취소하기 때문에 복원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 4번은 맞습니다.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폴더 창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선택을 한다. 자, 붙여넣기. 붙여넣기는 보통 우리가 컨트롤 C, 그러니까 복사하고 난 뒤에 그 복사한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할 때, 만들어줄 때 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한 파일을 붙여넣기 할 경우에는
맞는 설명이지만은 이것은 복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작업 표시줄, 시작 메뉴, 부팅, 로그오프 이런 각종 내용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능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몰랐지만 이번 기회로 또 알게 되어서 앞으로 윈도우즈 7을 이용할 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도 배웠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컴퓨터에 대한 그 전반적인 개념을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 전환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정이란 개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컴퓨터 일반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